이제 아버지랑은 15년 전부터 다른 방식으로 만나기 시작하면서 서로 간에 이제 그 애증이나 그런 것들을 풀어가기 시작하는, 서로 말로 푸는 그런 상대는 이미 아닌 거고, 서로의 어떤 그 눈짓이나 뭐 몸짓이나 내가 아버지 병원 동행하겠다고 하는 것을 자발적으로 내가 먼저 손들고 나서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제가 내게 다른 식으로 다가오고 있다. 근데 내가 가기만 하면 5만 원을 주고 10만 원을 주고 꼭 그걸 주고 싶어하는, 아버지도 나에 대해서 다르게 만나고 싶어하고, 아니면 어린 시절에 내게 했던 것들에 대해서 미안하다고 말을 하는 거구나. 뭐 엄마도 좋아했죠. 엄마도 좋아했는데 그때부터 엄마는 이제 알츠하이머 증세가 있기 시작했기 때문에 항상 저는 그때 이제 원룸에서 살고 있는데 난 니네 집 가서 살면 안 되냐 뭐 이런 말을 해서, 그러니까 적당한 거리두기는 여전히 하면서, 뭐 내가 관심 있는 계층은 빈곤 계층이고 빈곤 노인들인데 제대로 잘 파악하기 위해서도 상대적인 집단으로서의 뭐 부자 노인을 하는 거는 뭐 하나의 방법일 수 있고, 엄마 딸로 엮인 김에 가장 밀착하기 좋은 대상이었고, 그래서 그 작업을 하러 이제 들어갔던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책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그 5남매와 그 배우자들, 그리고 뭐 손주들까지 포함해서 그 사람들이 그 노인 둘을, 8, 90에 해당하는 노인들을 어떤 식으로 공동으로 책임을 맡아서 돌봤느냐의 측면들이 굉장히 상세하게 써 있어요. 저는 또 그 책의 한 의제는 이제 그거로 잡았거든요. 소위 고령화 사회 속에서 노인 돌봄이라는 게 모두의 문제가 되고, 뭐 늙어가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다음 세대인 5, 60세대에게도 뭐 굉장히 문제로 다가오는 거잖아요. 이것이 또 이제 어떻게 공동으로 잘 나눠질 수 있느냐. 사실은 엄마 아버지 방문하고 와서 계속 기록을 남겼어요. 제가 이제 보는 관점들, 이런 그 노인들, 혹은 부자 노인들, 혹은 실버타운 내 노인들, 혹은 이제 돈 있는 이 계층의 자녀들의 그 돌봄의 관점들, 그 안에서 또 일하는 돌봄 노동자들의 문제, 뭐 등등을 이제 그 책에 그쵸. 담으셨다. 그 작정하고 네. 그런 것들을 보러 네. 간 거니까 계속 그걸 메모를 했었고. 이 책의 후기를 보면 알츠하이머에 걸린 부모를 둔 자녀들이 쓴 게 굉장히 맞아요. 많더라고요. 맞아요. 알츠하이머가 걸린 부모를 둔 자녀들에게 좀 해주실 만한 조언? 이런 것들이 있으시다면. 그래서 알츠하이머, 치매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무서운 질병처럼 맞아요. 좀 이렇게 두려운 그쵸? 질병이죠. 누구나 다 두려워요. 사실 뭐 제가 보기에, 제가 노인복지 현장에서 알츠하이머에 걸린 노인들을 보거나 제 엄마의 사례를 보거나 그렇게 두려운 건 아니에요. 신체적인 퇴행은 좀 다른 문제라고 보는데, 그 어떤 기억력이나 혹은 왜곡 뭐 이런 것들은, 제가 엄마가 보이는 그 알츠하이머 증세에서 소위 이제 자식들에 대한 어떤 의심, 돈에 대한 집착, 남편에 대한 의심, 뭐 이런 것들은 보면은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자기 생애에서 자기가 열렬하게 추구했거나, 아니면 열렬하게 추구했는데 실패했거나, 아니면 자기 안에서 그게 상처로 머리 어디 속에 박혀 있는, 우리가 뭐 마음이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마음도 다 뇌의 문제고, 그 뇌 속에 어떤 식으로 들어있는 상처들, 어떤 어려움들, 이런 것들이 이제는 인지장애 단계로 넘어서서 남들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는 거죠. 그저 그냥 날 것으로 나오는 거예요. 날 것으로 나오다 보니까 더 맹렬하게, 우리는 정말 항상 남의 눈치를 보고, 심지어는 자기 자신도 스스로 감시하잖아요. 그것조차도 없어지는 속에서 날 것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증상들을 가만히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생애를 살았고 어떤 상처가 있었고, 그래서 이 상처와 만나려면, 지금 이 사람이 보이는 증상과 만나려면 내가 이 사람을 어떤 식으로 대하면 그래도 조금 나아지겠구나, 이게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다른 노인들에 대해서 내가 그들의 생애를 충분히 알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더 잘하지 못했죠. 근데 이제 엄마의 증상을 보면서는, 엄마가 마지막에 보이는 증상이 큰아들을 끝까지 의심하는 거예요. 엄마가 자기 돈으로 그 실버타운에 보증금 몇 억을 내고 뭐 이러고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큰아들이 나를 여기다 가뒀다는 거예요. 이게 항상 이제 엄마는 자기의 가부장이었던 아버지는 너무 불만스러웠던 가부장이야. 네. 그리고 자기가 만들어낸 새로운 가부장인 아들은 이게 좀 괜찮은 쓸만한 가부장인 거거든요.
뭐 좋은 대학의 교수도 하고 돈도 많고 자기한테도 효자야. 그런데 마지막에 가서는 이거를 의심하는 거예요. 그 다음은 돈이었어요. 끊임없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조금이라도 이자율이 높은 은행으로 옮겨대는 거야. 그런데 그렇게 해서 번 돈의 가장 큰 덕을 보는 저 영감과 자식 새끼들이 나를 무시한다. 내내 그 여성의 그 상처이기도 했고, 그렇게 돈을 버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굉장히 뭐 보람이고 성취니까 좋았겠죠. 그러면서도 그런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그 자기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특히 친척 것들, 저 최신의 것들, 안신의 것들, 저 양반 것들, 저 속편한 여편네들이 나를 얼마나 욕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분열적으로 뒤섞여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알츠하이머 증상에서 나오는 어떤 것들을 이거를 도저히 만날 수 없는 뭐라고 포기하지 말라는 거죠. 물론 신체적인 것들, 걷지를 못하게 된다던가, 뭐 대소변을 못 가린다던가, 혹은 뭐 씹고 삼키는 기능이 없어진다거나, 이런 것들은 이제 신체적인 퇴행이니까 그거는 이제 어떤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것을 하면서 점점 포기해 나가는 거라고 할 때, 그들이 보이는 어떤 심리적인 증상들, 정신적인 증상들에 대해서는 만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그냥 저건 그냥 미친 거라고 정도로 해버리고 그걸 포기하고 이거를 참아버린다거나 그 상대방을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냥 죽지 않은 존재로 그렇게 포기해버리지 말라는 거죠. 인지장애증이 상당히 진행되고 있는 노인들도 충분히 이해받을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그들과 관계를 계속 해나갈 수 있다는 거죠. 네. 작가님의 개인적인 문제들, 이야기들을 한번 좀 나눠보고 싶은데, 집안의 반대를 뚫고 결혼을 하셨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다른 삶을 살고 계시지만 누구의 아내로서, 누구의 엄마로서 살아야겠다, 이런 그런 선택을 하셨던 이유가 있으신 건지. 대학 졸업하고 얼마 안 있어서 이제 결혼을 했는데, 만약에 그때 여성주의를 만났다면 아마 안 했겠죠. 근데 그 시절에 저는 굉장히 혼돈하는 시절이었고, 아버지와의 충돌은 아버지가 내게 강요하는 어떤 가치관이나 어떤 인식들, 이런 것들을 다 배반하고 못 믿겠고 싫고 그리고 거역하고 싶고 이런 건데, 아직 내 가치관이나 관점은 안 만들어졌던 시절이었어요. 그런 혼돈의 과정에서 특히 이제 대학 시절에 여러 번 가출을 했어요. 여전히 아버지는 이제 나를 올가매려고 했기 때문에 내가 그때 숨통을 트는 방법은 가출이었고, 그래서 몇 번의 가출을 하다가 결국 이제 마지막 가출 그리고 출가가 나는 결혼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그 가족이라는 그 아버지라는 그 울타리 안에서 벗어날 수 있는 탈출구 같은 거였던 맞아요. 거죠. 저한테 결혼은 아버지로부터의 탈출의 측면이 상당히 컸어요. 물론 이제 이 남자랑 연애를 했고 뭐 좋아했고 그렇긴 하지만 이제 이 남자로 결정하는 거에 굉장히 짧았어요. 뭐 대학 4년 내내 그 미팅을 통해서 만나서 이제 연애까지 간 남자가 있기는 했는데, 뭐 그 사람은 우리 아버지가 굉장히 마음에 들어하는 그런 뭐 학벌과 그런 집안과 그런 경제적인 여건이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 시절엔 그냥 그 사람한테 굉장히 미안하지만 액세서리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 혼돈의 시절에 이런 정도의 남자 랑 파트너 관계인 이것이 그저 남들 보기에 그게 아버지든 아니면 친구들이든 뭐 그렇게 여겨졌던 거고, 이제 그러다가 이 결혼했던 그 전 남편을 만났는데 그냥 뒤집어진 거죠. 근데 사실 뒤집어질 구체적인 무엇들은 없었던 거예요. 굉장히 가난한 남자였고 제대로 학교 교육을 받지 못한, 중학교를 이제 겨우 졸업한, 굉장히 힘든 속에서 졸업한 그런 사람이었는데, 어떤 면에서 그 선택 자체가 아버지에 대한 거역의 측면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정확한 어떤 아버지로부터 탈출하는, 또 아버지가 무지하게 반대하는, 그래 너 반대, 나는 나 좋은 대로 해, 뭐 이런 것이 있었고, 근데 이제 남자가 뭐 그렇게 나쁘거나 이런 사람은 아니었고, 그래서 사실은 결혼은 어떤 면에서는 저한테는 혼돈의 과정에서 아버지를 거역한 한 선택의 측면이 상당히 있었고, 결혼해서 81년과 84년에 두 아이를 낳았는데, 여전히 그 시절까지 저는 도대체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추구하고 살지,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결정하지 않은
아버지는 거역을 했지만 내 것은 없는 이런 단계였던 것 같고, 그래서 뭐 결혼해서 아이도 생기고 뭐 그 남자랑도 살고 이러는 과정은 그냥 일상이고 책임이 주어지는 거고 뭐 그 삶의 재미도 있고 뭐 굉장히 가난한 집이니까 굉장히 간단했고 여러 가지가 저한테는 가난하다는 거 그냥 간단하다는 거예요. 사람 관계든 뭐 가사 노동이든 뭐 여러 가지가 간단하다는 뭐 부자로 살아봤으니까 뭐 그랬겠죠. 그리고 뭐 가난이 저한테는 그렇게 불편하지 않았고 사실은 그럭저럭 뭐 가진 집이었지만 아버지가 안 버니까 뭐 그렇게 부자도 아니었고 그렇지만 엄마가 끊임없이 벌었으니까 뭐 가난하지 않았고 중상 정도에 해당했는데 그 중상 정도에 해당하는 집의 경제적인 여건을 느낀다기보다는 그것에서 아버지가 주는 억압 혹은 엄마와 아버지의 갈등 속에서 그 자식이자 큰딸인 내가 겪는 정신적인 스트레스들 이런 것들이 저한테는 훨씬 더 힘든 거였고 그런 골치 아픈 것들에서 내가 탈출했다는 이 해방감. 가난은 그 시절 처음 이제 방을 얻으러 간 게 그냥 뭐 버스에다가 쇼핑백에 내가 가지고 있던 몇 가지들 이렇게 넣고 그러고 그 금호동의 굉장히 언덕배기에 심지어 이렇게 아닌 말로 가만히 떼기까지를 이렇게 부엌문 대신으로 한 그런 그 담과 벽 사이에 가건물로 하나 만든 방을 들어갔는데 전혀 그것이 뭐 싫거나 힘들거나 그렇지 않았고 그냥 재밌다고 느꼈어요. 이게 나는 평생 좀 가는 감정인 것 같아요. 간단하게 사는 게 나한테는 너무 좋고 중요한 이런 건데 뭐 극단적인 가난을 또 겪지는 않았으니까 그런 감정도 있을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남자랑 사는 동안 뭐 아이 둘을 낳을 동안 계속 단칸방에 살고 뭐 일했었고 행복하셨어요, 결혼 생활은? 내가 나 자신을 다시 고민하기 시작하기 전까지는 둘 관계가 좋았죠. 계속 그 혼돈의 과정 속에서 어쨌든 뭐 연애 결혼해서 결혼했고 두 아이를 낳았고 만들어가는 일상들이 나름대로 괜찮았어요. 아이를 키우는 어떤 그 즐거움들도 있고 그랬는데 아이들이 이제 뭐 5살, 2살 정도 이 정도 되면서 다시 또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하고 살 것인가? 이 고민이 시작되었고 그 고민들의 어떤 추구 방향 중에 하나가 저한테는 이제 카톨릭이었어요. 네. 남편이 원래 유아 영세한 사람인데 뭐 사업하다가 망하니까 성당을 가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러자라고 생각하고 같이 성당을 갔고 사실은 저는 결혼하기 전에는 그 많은 혼돈의 과정에서 뭐 불교도 들락거려보고 개신교도 들락거려보고 원래는 천주교 신자는 아니셨구나. 그렇죠. 뭐 저쪽에 들락거린다고 해서 뭐 신자라고까지는 아니고 그냥 들락거린 굉장히 혼돈하는 속에서 도대체 무엇을 추구해야 되느냐 해서 누구나 신이라던가 어떤 진리라던가 이런 것들은 또 추구해 봄직한 그런 과정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집 근처에 독산동 성당도 있고 했기 때문에 성당을 다니기 시작을 했는데 그때부터 내가 빨려 들어가는 느낌이었어요. 그 전까지는 내가 누구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였다면 신앙을 추구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도대체 너는 왜 나를 만들었냐, 나에 대한 너의 뜻이 뭐냐, 그거 알려주면 내가 뭐 그거는 하겠다. 이거는 뭐 이제 하나님은 뭐 무슨 숭배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일종의 1대1의 감정인 거죠. 84년에서 87년 정도의 시기를 예수랑 충돌했던 시기라고 표현을 해요. 정말 다른 뭐 교회 교리나 이런 거는 뭐 그 시절에는 조금 이제 그 이해해 보려고 혹은 믿어 보려고 노력했지만 이해할 것도 아니고 그건 믿을 것도 아니고 그냥 예수라는 존재, 그것이 저한테는 지금도 뭐 신이라던가 하나님이라던가 이런 의미는 없는 거고 한 존재로서 인간 예수가 살았던 그 길, 그 어떤 선택들, 그의 시선들 이런 것들과 충돌을 했던 거고 지금 뭐 성당도 안 다니고 제일 내가 싫어하는 집단이 종교 집단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는 여전히 나한테
굉장히 중요한 인물, 내가 어떤 결정을 해야 할 때 예수라면 여기서 어떻게 했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물론 내가 매번 그렇게 선택하지는 못하거나 그렇지는 않지만, 뭐 예수가 뭐 2000년 전에 그 어떤 한 남자가 선택한 게 지금 나랑 무슨 상관이에요. 그의 그 고민을 이해하면서 나는 지금 여기에서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를 이렇게 이제 내 거를 꺼내는 거라고 할 때, 하여튼 예수는 나한테 그런 존재였고, 그 카톨릭의 성당들에 있는 단체 중에 하나가 성 빈첸시오 아빠올로회라는 단체가 있어요. 이 성 빈첸시오 아빠올로라는 성인이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어떤 그 뭐 사랑과 뭐 베품과 이런 거를 한 성인인데, 그래서 이 단체는 유일하게 성당에 있는 그 여러 단체들 중에서 기도 중심의 단체가 아니라 그 성당에 있는 지역의 가난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필요한 어떤 것을 돕는, 필요하다면 후원금을 모아서 뭐 그들에게 전달을 하거나, 혹은 뭐 그들에게 필요한 뭐 똥오줌을 어떻게 그 도와준다거나 돌봄을 그쵸 하는 그런 거였죠. 그 일을 하면서 굉장히 좋다고 느꼈어요. 그게 좀 빈민운동의 시작이셨던 아마 그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또 고민은, 이렇게 이제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거는 필요한데 이렇게 가난을 계속 만들어내는 이거는 그럼 놔둘 것인가의 고민도 있었죠. 그러면서 저는 한국 사회에서 내가 신앙인으로 사는 게 어떻게 하는 게 잘 사는 것인가의 고민이 그 독산동 본당에서 활동을 하면서 그 고민이 시작됐고, 그 고민이 당연히 이제 천주교 사회운동으로 넘어왔던 거죠. 그 시절에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연합이라는 평신도 사회운동 단체가 있었고, 이제 사제들의 모임은 천주교 정의구현 사제단이 있었고, 그래서 그 활동을 시작한 게 87년이에요. 저는 뭐 학생운동이나 이런 걸 전혀 안 했던 거죠. 대학 때는 계속 혼돈의 시절이었고, 별의별 짓을 다 하고, 도벽과 뭐 그 섭식장애와 모든 이상한 짓들을 다 하면서 도대체 나는 왜 이러나 나를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내면의 어떤 투쟁이 내면의 투쟁을 하고 혼돈으로 계셨던 혼돈으로 정리되지 않은 채 그런 거였다면, 이제 예수랑의 충돌을 통해서는 내가 어떻게 살지는 분명해진, 뭐가 되고 뭐 이런 거는 여전히 지금도 뭐 관심이 없고 그때도 그랬고, 어떻게 살지는 그 충돌을 통해서 결정이 됐던 것 같아요. 나는 뭘 하고 살까? 무엇이 될까에 대한 고민을 대부분 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살지에 대한 고민이 늘 계속 있으셨었던 거죠. 그렇죠. 그게 더 중요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어떤 현장에 가든 내가 어떻게 살지가 분명하면 나는 사는 이유가 있는 거거든. 내가 어떻게 살지가 분명해지기 시작하면서부터는 남편과 갈등이 시작됐죠. 굉장히 가난한, 여전히 뭐 단칸 셋방 혹은 뭐 방 2개 정도의 셋방을 사는 상황에서 어린아이 둘을 데리고 옆에 내가 사회운동을 시작했으니, 더군다나 남편은 굉장히 가난하게 살았고, 그래서 돈을 벌고 싶은 욕망, 그리고 이제 엄마가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자기가 제대로 돌봄받지 못한 이 상처 때문에 아이들을 잘 돌보고 싶은 욕망, 이런 게 많은 남자였는데, 그런데 이제 그럭저럭 그걸 잘 하던 여자가 갑자기 사회운동을 하고 쫓아다니고, 그때 이제 중요한, 표면적으로는 사회운동을 한 게 갈등의 원인이 됐던 그렇죠. 거죠. 우리 그 선생님한테는 사회운동이라는 게 어떤 내 안에 나를 찾아가는 과정이었을 수도 그렇죠. 있고요. 그렇죠. 신앙인으로서 내가 어떻게 살지와 관련한 이건 나는 어쨌든 해야 돼라고 하는 어떤 신앙인으로서의 이제 사명감이었다고 한다면, 당신은 뭐 사명감이라는 용어를 써보자고요. 그런 것들 때문에 내가 뭐 엄마의 길을 때려친 것도 아니고 아내의 길을 때려친 것도 아니고, 그것도 할 수 있는 한 하면서 이걸 하는 거다. 할 수 있는 한 하면서 이것까지 하다 보니까 다 엉망이 되기도 하지만, 그래도 이걸 안 하는 이 사적인 존재, 가정적인 존재로서는 나는 살 수 없는 사람이다 라는 게 명확해진, 그런 속에서 이제 남편과 갈등이 시작돼서, 우리 싸움의 주제는 그것은 주로 국가보안법이에요. 제가 천주교 쪽에서 처음 시작해서 거의 천주교 운동 끝날 때까지 주로 했던 게 비전향 장기수들, 그 난파공작원들이나 빨치산들의 그 석방과 뭐 이 석방돼서 나왔을 때 사회
이제 안정들 이런 것들을 돕는 일이었기 때문에 뭐 아무리 싸워봤자 답도 없는 거고 끝이 안 나는 싸움이죠. 그쵸, 그런 끝이 안 것들은. 나죠. 싸우다 보면 지쳐요 서로 지치니까 늙고 나이 들고 결혼 생활을 뭐 24년을 했는데 오래 한 거 아니야? 24년. 그렇죠. 네. 80년에 결혼을 해서 별거를 시작한 게 이제 2004년부터니까 그 부분을 지금부터 여쭤보려고 했어요. 24년 예. 한 거죠. 2004년에 돌연 커밍아웃을 그쵸. 하신 거예요. 남편이 제일 받아들이기 힘들었고 그러던 중에 이제 민주노동당 창당에 같이 참여해 당 바깥의 여성주의 진영들과 계속 만나는 과정에서 당연히 이제 성소수자 운동가도 만나고 연대하고 그러면서 이제 한 여자를 좋아한 거예요. 근데 엄마 아버지는 이번에는 제가 저런 운동을 하나 보다. 이제 남매들이 이제 한바탕 뒤집어졌죠. 특히 우리 오빠는 굉장히 보수적인 자기는 굉장히 진보라고 생각하는데 자기는 동성애나 이런 말만 들어도 구역질이 안 돼. 누나는 자기의 그 성조차도 정치로 활용하는 사람이다. 그렇지만 내가 내 섹슈얼리티를 사회에 의존하는 건 나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한다. 누구의 섹슈얼리티든 내 오빠가 하는 말이 네가 그렇다면 우리는 당하는 수밖에 없다.